네, 한겨레 신문의 기후변화팀 팀장이고요.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팀의 임무는 인류 절멸사의 초기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다.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우심을 공습한 벌레떼로 기온으로 모기떼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는 겁니다. 평균적인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간 건데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몇 도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야? 전반적으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전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몇 도 올랐어요?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 0.5도. 네, 0.5도.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라는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올 수 있다. 2030년이면은 정말 짧게 남았죠. 네, 10년 남았네요. 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Hear the trumpets, hear the pipers. 앞서 기후위기가 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다 보면은 네. 저희 보고 이제 기후 악당국 뭐 이런 네, 얘기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이 네. 좀 얼마나 심하길래 우리가 그런 악당? 그 기후 행동 추적이라고 하는 시민사회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막 늘려나가고 또 석탄 발전에 대한 이런 수출이라든지 국내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들을 딱 꼽아가지고 기후 악당이라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2000년을 딱 기준선으로 0으로 두고요. 예를 들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였냐면 한 35%를 줄였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많이 줄였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 가까이 줄였습니다. 왜 막 트럼프가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은 11% 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에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47%.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고 석탄 소비가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해외의 석탄 투자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국내에서도 석탄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외 석탄 투자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에 너무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토의정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약속한 게 교토의정서인데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 만들어져서 선진국만 줄일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지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2021년도부터는 그 목표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당시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 네, 파리 협정 당시에 여기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배출 전망치 대비였습니다. 이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8억 톤 정도 늘어날 건데 이만큼 늘어날 건데 요 늘어나는 거에서 37% 정도 줄여가지고 5억 3천만 톤을 만들겠다라는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 전망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 수치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출 전망치로 가면 안 된다. 절대량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 정부도 이 녹색성장 기본법 요걸 개정해가지고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보다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거는 우리가 2050년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2050년에는 넷지로 방식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넷지로 방식은 아까 1.5도에 도달하게 만들려면은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넷제로로 가야 되거든요. 넷제로는 순증 제로. 그러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대기 중에 추가로 배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CO2가 배출됐다. 그럼 나무를 심어서 그 배출한 것을 흡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2050년이 되면은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모든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5도를 도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가 된 거예요.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주요하게 보도한 매체는 저희 종합일간 중에서 저희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거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뭐 6%, 7% 그러니까 한 자릿수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OECD 전체 평균하면 25에서 뭐 3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뭐 이미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간 게 벌써 한 10수년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이제 좀 늦었지만 빨리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영원히 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앞서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하면 보수지 경제지에서 그걸 대변해서 기사를 크게 써주고 보수 야당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조금 이제 속도가 늦춰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석탄, 핵발전, 태양광, 풍력,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없이 전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자연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태양광 풍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OECD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만들어서 실제로 빠르게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 이 무너진 태양광이라든지 멈춰있는 풍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런 불신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저는 이건 상당히 안타깝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태양광 폐기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시민들이 태양광 폐기물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폐기물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핵 폐기물에 비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 전역에는 이 태양광 폐기물만 수거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북 진천에 지금 태양광 재활용 센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이런 단계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한 이 변화가 앞두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떠오른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 사회를 2050년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요. 근데 이 많이 배출하는 미국을 2050년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 내용을 바이든 후보는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국이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리 협정 탈퇴한 것을 바로 복귀하면서 이 기후 체제, 신기후 체제에 돌아오게 된다. 저탄소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탈탄소를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거 잘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탈석탄, 탈내연기관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석탄이라고 하면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0으로 만든, 아예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런 목표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멈췄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탈석탄 목표를 세웠는데 이걸 앞당겨서 아마 2022년도에 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지금 석유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 차량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독일도 자동차 많이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도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줄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석탄 발전 제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설정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린 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50년 넷제로 가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2050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리 협정에 의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90년 대비 40% 줄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니야, 더 높여야 돼. 55%로 지금 상향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툰베리라는 그 소녀가 네. 이 친구의 활동이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이슈를 좀 만들어낸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엄청났죠. 그 툰베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IPCC 보고서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의 데이터 자료들을 꼼꼼하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1.5도가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1.5도에 도달하려면은 온실가스를 2050년에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205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쳐 있는 10년 동안에 지금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아니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났다고는 얘기하면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지난해 9월 달에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행동, 청소년들의 위기 행동이 막 확산이 되니까 호주 총리가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은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Will you meet with and listen to these kids who are demanding action from your government to keep coal in the ground? Tell you what we're also committed to. Kids should go to school. Kids should go to school. Kids should go to school.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지구의 이 위기 속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위기를 직면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절하게 외치는데 오히려 힘이 있고 정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절박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실제 우리 기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도 기후 에너지 대책 수립하잖아요. 이때 이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하지 않고 변화를 하기까지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은데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시간은 없는데 너무 더딘 현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서 얼마나 수많은 불평등을 마주하고 얼마나 최악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가혹하고 예견된 그런 미래가 너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그럼에도 지금 시간이 있고 지금 대응할 수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해보자.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현실 같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고 있대요. 사실입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이 기후위기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이런 행동을 부모님들이 또 지지하기도 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청소년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에 둔감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청소년 기후 소송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언제 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뭐 책 한 장 더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주 멋진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저한테 밤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가 기후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청소년의 메시지는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그들이 느끼는 그 걱정이나 두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 정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 보니 위기인 우리 아기들도 사실 그들을 위한 마스크 세대지. 그렇죠. 그 눈 떠보니까 뭐 외출도 못하게 하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죠.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현실인데 참 물려줄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뉴스 메이킹을 할 시간인데 해민정음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사님? 네, 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꼭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시기에 적합한 감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네. 신선했나요? 네네. 참신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잘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경남에서도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언론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없는 하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제작진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써가지고 뭐 방송국까지 왔는지 뭐 이런 걸 하루 정도 좀 체험기나 이렇게 캠페인처럼 탄소 없는 하루 이런 걸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인간이 좀 구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영화로 한 편 찍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네. 단편 영화로 네. 다큐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도 네. 좋을 것 같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계속 시청 같은 데 돌리고
지금 저희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 이 시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최고점을 살고 있고. 이렇게 딱 해야겠다. 다른 뭐 종이나 그런 오드락 티켓보다 박스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대충 집어넣어도 그렇게 막 구겨지지 않고. 종이를 쓰면요, 일단은 나무가 더 소비가 돼야 되고 나무가 생산하는 이제 산소가 좀 적어지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번 장마가 정말 많이 길었잖아요. 햇빛을 본 날을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최장 장마라고 했는데 댐이나 보호들이 여러 개 터지고 그 뜻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비가 많이 왔다는 거고 더 이상 자연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중위도 쪽에만 서식하던 해파리 같은 위험 생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쌀이 원래는 전라북도 쪽에서 남도나 거기서 생산이 되었는데 이제 충청도 쪽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고 나중에 살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구가 뭐 1.5도 오르면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계속 들었어요. 기후위기가 진행돼서 딱 1.5도를 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딱 겹치니까 아마도 저희가 이제 겪을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년) 뒤면 2도 정도 상승할 텐데 바다가 탄산수로 변할 수도 있겠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과수원 같은 데도 잘 안 될 거고 공기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것 같고 삼다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산의 이름을 대면서 상품을 진열하고 메이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거나 하면 다 산으로 갈 거고 그럼 또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내몰릴 거고 결국은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켜버린 거고.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노동 문제나 다양한 차별점들을 우리 사회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속 지구가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환경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어른들이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운동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니까 어리다고 생각은 하지 말고 다 함께 목소리를 내보자. 나랑 함께 연대하여 기후위기를 막아내자. 토양 오염 정화 비용 과다 발생 시 재산정 결과 약 1,000억 원가량 소요가 된다. 예.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실제적인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저희는 230억, 2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꼭 생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될
토지를 구입했고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합니다. 윤동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MBC 경남 장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할 이야기 오늘도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치 화수분처럼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선 첫 방송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 토양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였고요. 예. 두 번째 방송 때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이 최대 1,000억 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됐던 세 번째 방송이 이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라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우리 지역 반응은 도대체 어떤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 특히 통영시,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장님 오늘 첫 질문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무엇이라 보십니까? 예,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 통영시 그리고 LH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최초의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도 오고 특히 또 국무총리도 방문한 국책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기관은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등은 바뀌면 사실은 내일처럼 추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정치인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될 사업들이죠. 내일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책임을 질 것은 좀 지고 잘못된 건 좀 고치고 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민의 대응과 반응이 되게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경상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도에서 가장 지금 사업비라든지 규모 면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 지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시군 사업장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것이 경제 기반형으로 우리 도내에는 통영 봉평지구 사업이 제일 큰 걸 봅니다. 국장님 이게 그 도에서는 2018년도 보도자료입니다. 예? 경남도가 총 사업비 1조 1,000억 투입해서 12,000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내 주민 고용 우선 5,000억 건설 유발 효과. 이 경남도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출장 복면서 전부 보면 사업 초기에 전부 1조 1,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 6,771억인데 그거 차이점은 별도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이 이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사업 규모가 설명도 없이 축소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축소된지 하면 민간 투입도 지금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 부분도 축소가 됐고 경남도에서는 토양 오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인지한 점은 언제입니까? 저는 제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토양 오염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죠. 예. 그럼 돈은 뭐 하는 겁니까? 경남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저희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기관이고요. 토양 오염 정화 비용 과다 발생 시 재산정 결과 약 1,000억 원가량 소요가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재평가 통과가 불투명함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이 보고서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건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자료가 아니고 LH 측에서 추정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250억의 토양 정화 비용이 갑자기 1,000억으로 올라가느냐 근거 자료를 내라 했고 제가 그 근거 없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토양 위해성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근거 논리로 좀 과장되게 만든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저희는 230억, 2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사업비가 반토막이 난 것은 당초에 비해 사업 효과가 핵심인 민자가 7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줄었고 공공부문이 3천억대에서 2천억대로 축소된 것 때문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고 이렇게 사업 규모가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부 내용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가당 계상해서 당초에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호텔, 리조트 또 상업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금액을 당초에 좀 7천억 정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투자 가능 금액을 따졌을 때 한 4,400억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줄인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1조 1천억 규모의 국책 사업 유치, 전국 유일의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 선정, 한국판 말매,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이라고 에드벌룬을 띄운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정말 헛바람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장님 지켜주신 건 충분히 개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속이라보다는 진행 과정이라 보면 좋겠고요.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기관 간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경상남도 핵심 쟁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한 번으로 이 사업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질의한 도의원이나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사실 뭐 처음 접하는 좀 사안이었다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그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그리고 다뤄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사업의 주체인 경남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또 하나 바로 통영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통영시의회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요. 불독팀이 통영을 찾아가서 취재한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역시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옛날 신화 SB 그 도시재생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토양 오염권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행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16층에 어중간 시간대 전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후실만 했어요. 옛날에 토양 오염 흐르는 바람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죠. 문제가 안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개락이 아니고 특위 구성은 구성을 하면 안건을 제출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상정한 이후에 해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통영시의회 특위 활동에 관해서 우려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주민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서 두 개 영상을 통해서 경남도의회, 통영시의회의 상황을 차례차례 짚어봤는데 지난달 방송 때 장영 기자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새 사업 주체 대표 경남 통영 봤거든요. 그리고 LH까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불독이 최고 책임자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아놨다고 합니다. 영상 또 한번 보고 오시죠. 통영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불독 통해서 좀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 혹시 좀 보셨는지요? 폐조선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도 세 차례 다녀가셨는데 그게 지금 오염 정화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겉돌고 있는데 그 지사님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그거 가지고 11월 이번 달에 중순에 회의를 합니다. 네. 쭉 그 대책을 정리를 해서 11월 달에 회의를 하고 11월 달에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재생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제대로 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통영 도시 재생 사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1호 도시 재생 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경남에도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고 반드시 이건 도시 재생 원리에 맞게끔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책임지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통영에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좀 굉장히 토지 정화 이렇게 오염 토양 오염 정화. 네네 그 문제도 굉장히 겉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단을 한번 내려주셔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도시
이제 계획도 지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게 확정되고 하면 토양오염 정화도 바뀌고 정화하는 기간에 또 뭐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또 LH에서 직접 뭐 연수를 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뭐 그 도시 재생 사업이 뭐 아주 뭐 처음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되기는 힘들어도 그렇게 뭐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좀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맞다 싶어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해가지고 할 겁니다. 제일 애쓰셨던 게 민자 유치 부분인데 그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민자 유치가 미래에셋하고 MOU도 했었고 뭐 이리 꾸준히 저 대기업들하고 접촉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좀 지금 현재 꺼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코로나 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좀 상황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 토지를 구입했고 또 그 구체적으로 언제 진한 착공하실 사업이기 겁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총괄계획단과 협의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협의가 완료됐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 밑 아래쪽에 이제 공원으로 두는 데까지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금액으로 계획 도시재생 뉴딜 사업 1호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통영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기왕 시작한 사업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사업 모델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 사업 연계형으로 이 단순한 개발을 여기는 이제 신화조선소인데요. 이 복합 리조트 개발도 가능하고 그럴 때 이 복합 개발에 민간이 같이 참여한다면 거기에 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상업시설들을 같이 만들어낸다면 네, 경남도지사 통영시장 LH 사장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촬영 시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언제 찍은 건가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일이었습니다. 3일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중에 제가 이제 예고 없이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됐고 선거 공판 전이었다는 점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강석주 통영시장은 역시 지난 3일이었는데요. 그 김해에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무렵에 역시 예고 없이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최근에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변창흠 사장이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자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특강 강연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명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 정상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총장님께서는 세 명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놀라운데요. 어떤 부분이요? 그 통영시장님이나 그 변창흠 LH 사장님 같은 경우 아무 말도 대잔치 해버리신 것 같은데요. 학교 캠퍼스도 하고 무슨 LH 연수원도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이 좀 안 된 것 같고 주민들의 생각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 불똥만 잘 봤어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죠. 지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좀 새롭게 로드맵을 좀 제시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제시도 없으면서 다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형태인데 참 현실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그 세 기관장 대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각자 생각하는 방점이 다르다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렇게 다른 거죠. 토지 이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뭘 하겠다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게
현실 인식이 좀 아직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명의 말과 또 저 불독 스튜디오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지난 방송에서 통영폐조선소의 담보권을 갖고 있던 산업은행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매각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매각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까? 거쳤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800억이 넘는 돈인데 이사회 의견 안 거치는군요. 뭐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는 뭐 담보권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네,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담보권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진짜 이래도 될까요? 850억 원 정도로 알려진 땅이죠. 예. 토지 정화 비용 240억 정도를 빼고 608억 원을 산업은행이 LH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안 와도 된다라는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들 중심으로 그 산업은행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비업무용 자산 매각에 관한 규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산업은행의 업무에 쓰이는 업무용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규정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폐조선소는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각할 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자산에 관한 자산 매각에 관한 규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뒤늦게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도 됐지만 불독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총장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놀라웠죠. 왜냐하면 상식과 너무 버긋난 규칙이어서 업무용 자산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비업무용 자산은 그 정도 돈은 좀 전에 이동걸 회장 이야기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산업은행의 자산에 그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이게 가능긴 하겠는가? 이게 지금 거의 내부 결정으로 가버린 건데요. 국가 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 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투자심사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도 거치지 않아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의지만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던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없애버렸습니다. 검증 예. 절차를. 그러니까 수천억 조 단위 국책 사업에 대한 심사가 좀 부실해서 이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말이 불명예스럽게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여기서 또 하나 불독에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지난주 방송 때 토지 정화 비용 또 최대 1,000억 원 자료에 대해서 LH 사장은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 해서 1,000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당초 계산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실무선에서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추계 한번 해본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토지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 자료 이렇게 공개된 자료인데 이게 또 사라졌다고요? 네, 이게 지난 8월 말에 작성된 자료인데요. 이 사업의 총괄 계획단, MP단이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MP단 가운데 그 실무 협의를 위한 회의 자료였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이 국민들이 알 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런 사이트인데요. 예컨대 통영폐조선소 내지는 통영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올해 2020년만 하더라도 약 10여 건이 넘는 그 회의 자료, 출장 복명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불독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는요, 정확하게는 불독 지난 방송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올해 작성된 자료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2건이 남아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비공개 처리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왜 삭제했는지 그리고 왜 비공개로 전환했는지 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출장 복명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 정보국의 토탈에 올라가 있던 거 다 이렇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예. 아, 그게 혹시 뭐 어떻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침이 아니고 원래 그 비공개로 처리해야 되는데 네. 그쪽에 뭐 그 공개 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수정을 했습니다. 아직 그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가지고 네네. 뭐 LH라든지 통영시 이런 데서 좀 혹시 비공개 요청을 해왔던 거였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 아니면 뭐 국장님이나 뭐 위에서 좀 지시가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문서에 대해 가지고 그 점검을 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공개로 돼 있는 거는 공개로 전환하고 네. 또 공개로 돼 있었는데 잘못해서 공개로 전환돼 있던 거는 뭐 네.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유, 뭐 그일 때문에 또 혹시 뭐 어려움 당하시거나 문책 당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네, 문책당한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네, 일단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공무원의 정보 공개 취지, 기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죠. 세 번째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나 감독과 관련된 거, 계약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라고 되어 있고 또 투기랄지 매점 매석과 관련된 건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경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관련 자료는 좀 전에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동안 공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원래 취지에는 맞던 거죠. 근데 비공개로 할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왜 비공개로 하는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희로 문책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 출장 복명서를 공개하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문책당할 일도 아니죠. 오히려 비공개를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해명하고 그분이 오히려 문책을 당해야 될 일이죠. 예, 결국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때 토양 오염 정화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공개 비공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장 기자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숨기는 자, 감추는 자가 범인이기도 하고 뒤가 구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재검토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돈을 거기다 그때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묻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상남도 통영시 LH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영 기자도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2017년에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이죠. 그리고 2023년이 기한인데 지금 사업 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토양 오염 문제도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영시장이 얘기했지만 우선 늦어진다고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통영시장, LH 사장 2018년에 협약서 다들 서명했죠.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이 굉장히 좀 약간 두루뭉실합니다. 그때 협약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우리 기관은 뭘 하겠다.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염 정화 문제, 토지 이용 계획 확정 문제 남아있는데 2년 넘게 끌어왔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보탠다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성공궤도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9월 중순부터 방송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까지 4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뭐 앞서 국회 국정감사도 있었고 또 저희가 방송을 들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고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가졌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재점검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약속이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